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콰도르입니다. 예, 에콰도르가 갱단과 거의 사실상 내전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동영상이에요. 그 생방송 중에 방송국에 갱단이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 막 방송 스태프들을 막 오. 위협하고 막 그런 건데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나갔어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에콰도르가 지금 마약 범죄 단체들과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교도소 7곳이 갱단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네. 한 130여 명의 교도관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군인과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해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뭐 길에서 경찰차에다가 막 바주카포를 쏘고 뭐 방화 사건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경찰관을 죽이거나 뭐 대법원장 자택 주변에 폭발물로 테러를 하고 네. 뭐 대학교 시설 점거, 차량 방화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했던 대선 후보가 살해되는 일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 시의원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1시 이후에 밖에 있으면 그냥 넌 깽단이다. 그래서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져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네. 건데 에콰도르에 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에콰도르는 그럼 뭐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치안이죠. 네. 갱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마약상들끼리의 어떤 전투 네. 그걸로 살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구조적인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일단 지난해 11월에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1987년생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기업인 출신이고 2021년에 에콰도르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정치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건데 대통령 선거 초기에는 지지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일반 국민들이 정말 뭔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선거도 전임 라소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좀 그 수사를 받으면서 자진 사임을 했었고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에콰도르 국민들이 이 젊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키워드는 경제도 아니고 치안입니다. 치안. 그 최근 갱단이 무정부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됐었던 거는 마약 갱단의 수괴가 탈옥한 이유예요. 네. 이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로스 초네로스 카르텔의 수괴인 아돌프 마시아스 요 분입니다.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긴 이분인데 이제 탈옥을 했습니다. 네. 별명이 피토고 지난해 대선 후보를 죽인 그 사례를 지시했던 의혹을 받는 인물이에요. 네. 피토는 2011년에 살인 마약 밀매 혐의로 34년형을 받아 감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갇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 게 네. 예전에 그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었어요. 이게 그 감옥에 있는 수감자가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선 가능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아니 경찰이 왜 뒤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뒤에 세워놓고서 자기가 그냥 앉아갖고 뭘 발표했냐면은 지역 갱단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치안을 좀 지켜야 되겠어. 네. 그래갖고 내가 지역 갱단 평화 협정하는 거를 자기가 SNS로 발표를 한 겁니다. 밀매단 두목이 그러니까 마약 밀매단 갱단 두목이 깽단 두목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네. 이건 내가 좀 발표를 해야 되겠어. 이거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내려놓는 장면들도 나와요. 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어. 이거를 정부가 아니라 그냥 깽단이 그 치안을 유지하겠다. 네. 에콰도르 국민을 위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낀다.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해 폭력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아니, 뭔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느낌은 뭐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기가 감옥입니다. 예쁜데요?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본인의 것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네.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도 뭐 감옥에서 파티를 하는 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최근에 뮤직비디오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따님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인데 네. 감옥에 있는 동안 찍은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피토 이 사람의 별명이 피토고 굿즈네요.
굿즈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뭐 벽에다 자기 사진 걸어놓은 것도 있었고 뭐 화장실도 이게 후진 화장실 좀 답답하다. 그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했었고요. 그랬더니 그 노보아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피토 감옥에는 호텔 방보다 전기 콘센트가 더 많다. 네. 뭐 감옥에 휴대폰 충전기나 인터넷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토의 이제 그 감옥이 여기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옮겨라 감옥을. 그랬더니 여기서 탈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탈옥이란 표현도 어색합니다. 예. 그냥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교도관들이 뭐 잡지도 않고 네. 여기서 다 도와준 것도 다 경찰관 교도관들이 다 도와줬던 거고 이러고서 이제 피토가 탈옥한 이후에 에콰도르 정부를 향해서 반격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갱단이고 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입니다. 와. 교도관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우리 좀 구해주세요. 갱단 너무 위협하지 마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교도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고 탈옥 이후에 에콰도르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 교도소 7곳을 점령해서 130여 명의 교도관을 인질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보아 대통령이 갱단 22곳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대대적인 작전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 7곳의 교도소는 다시 이제 경찰과 군인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인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죠. 막 탱크까지 동원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전쟁이 좀 벌어졌었던 얘기고요. 노보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였냐면은 한 10년 전에 도입했던 불법 약물 단속 가이드라인 철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일정 무게 이하 마약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폐했다는 건 다 처벌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소량 마약은 중대 범죄 아니니까 그냥 빼준다는 거였는데 이 노보아 대통령은 소량의 마약이라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중대 범죄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막기로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약 유통이 만연해 있는 에콰도르에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네. 에콰도르는 사실 되게 조용한 나라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고 요쪽에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관광지로 유명하고 막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2007년에 에콰도르의 이제 반미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 미군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미군 에콰도르 만타 해군 기지 포기. 만타라는 데가 여기죠. 여기에 미군의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해군 기지를 폐쇄해라. 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해군 기지를 폐쇄를 했더니 요 지역에 있는 바닷가가 마약 밀매의 루트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 해군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열렸다 뚫렸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미의 마약이라고 하면 이제 콜롬비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마약의 루트로서 요 앞에 바다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 마약 단속국과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여기 콜롬비아 쪽을 마약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마약 조직들이 에콰도르로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넘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콜롬비아의 반군이 거의 53년 동안 네.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 이 남부 지역을 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부 지역을 이제 반군이 점령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마약 루트들을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 그러니까 무기를 뭐 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반군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럼 일반군에 편입이 되거나 일반 국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무주공산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는 이제 마약 루트의 어떤 집중적인 타겟이 됐었고, 네. 그러면 이 마약 루트를 누가 잡을 것인가를 두고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대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카르텔이고, 또 이제 유럽으로 그 마약을 유통하는 알바니아 마피아들 네. 이런 것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갱단들을 지원하면서 이 루트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에콰도르의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에콰도르에서 선박용 컨테이너를 이용한 마약 밀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해된 사람만 최소 63명이고요. 네. 에콰도르의 어떤 살인율을 보면은 예. 10만 명당 살인율이 2022년 기준으로 25명,
25명입니다. 와. 이전에 13명이었는데 25명으로 늘었고 10만 명이 25명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순위가 되냐면은 그 남미에서 한 4위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근데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네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 좀 다른 쪽에서 마약 관련한 문제가 뭐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진압이 되고 에콰도르가 일종의 공백 상태로 보이면서 마약 루트가 됐었고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살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 통계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25명이잖아요. 네. 근데 40명이 넘어갈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증가율로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네. 이게 정말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게 깽단의 조직원을 잡으면 네. 교도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도소 자체가 이미 깽단한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교도소 내에서 깽단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교도관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세력 싸움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돼서 2021년 이후에 수감된 상태에서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교도소 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뭐 멕시코 카르텔 그러면은 막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죽여가지고 막 매달아 사람 놓고 매달고. 네. 매달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자기는 공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교도소 안에서 한다라는 거는 와. 전혀 교도관들의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막 산채로 불로 태우고 막 이런 게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깽단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깽단의 세력이 교도소 내에서 넓어집니다. 아, 오히려 조직원을 포섭하는 공간이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병력을 투입시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어떤 희망이라고 네. 하면 일단 노보아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깽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서 좀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엘살바도르입니다. 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죠. 부켈레 맞아요. 대통령인데 네. 이분 그때 뭐 비트코인으로 좀 유명한 비트코인을 뭐 법정 통화로 쓴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 거죠? 예, 그분인데 그리고 이제 황당한 사람으로 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되자마자 했던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도 깽단과의 전쟁, 전 남미에서 가장 큰 감옥을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테러범들을 수용센터에 가둔 모습을 수시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 있는 장면들 막 수시로 공개가 되면서 야 여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인권 탄압 관련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이게 뭐 범죄자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냥 심증만 있어도 체포합니다. 물증이 아니라 심증만 있어도 그냥 체포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뭐 인권 탄압한다는 네.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됐었냐? 증거가 없어도 일단 체포를 했더니 살인율이 70% 급감했더라. 근데 저런 거 보면 또 국민들은 좀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작 잡힌 사람은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서는 10만 명당 살인율이 무려 105건이나 됐었습니다. 아까 에콰도르가 많이 늘어난 게 25건이었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에서는 아직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2.4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캐나다 다음 수준으로 네. 줄였다. 물론 이게 부켈레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제 대선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좀 과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살인율이 낮게 나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 자체는 못 믿겠지만 사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감자가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무조건 잡아넣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치안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엘살바도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며 네. 남들은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야, 저 대통령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싶을 정도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이 80% 이상 된다라는 거는 뭔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처럼 두 곳의 대규모 고도소를 건설을 하겠다. 네. 지금 뭐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면 대규모 설비를 가역을 할 거고 교도소 과밀화가 문제가 된다면 콜롬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잡혀온 수감자들은 그 국가로 그냥 다시 돌려보내겠다. 네. 뭐
감옥은 그쪽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쪽으로 추방을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18개월밖에 없는 기간이고 네. 현 정치권 정부 수반들도 사실 얼마나 많이 포섭이 돼 있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나르코스에서 나왔던 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돈을 받을 거냐 납을 받을 거냐 골라라. 나비요? 총알. 아. 뇌물 먹고 우리 편이 되든지 네. 아니면 죽든지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못 믿겠고 저기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지지율 2%밖에 안 되던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산살바도르 시장을 할 때도 범죄율을 낮춘 것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젊은 대통령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이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코로나19 때 이 물류가 막혀가지고 재고가 쌓인 코카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 마약도 공급난이 있었으니까. 아유, 엄청난 공급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는 거의 3,000kg 정도 되는 코카인이 담긴 마약 잠수함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400억 원 규모예요. 근데 이제 물류망이 해소가 되면서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통망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콰도르가 네. 그 조용하던 에콰도르가 이제 좀 타겟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그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에콰도르 내에 있는 카르텔들을 지원하면서 누가 이 유통망을 잡을 것이냐를 에콰도르 깽단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가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코카인을 그냥 보내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적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카인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 이거를 왁스라든지 직물 같은 거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소 기술처럼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약물의 전구체 화학 작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는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지금 마약 깽단과 전쟁을 좀 벌이고 있고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을 낮출 정도로 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네. 이 치안 문제가 발목이 잡는다라고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할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로 이제 막 조직원들 모집하는 문제부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젊은 층들이 깽단에 유입되는 거 그리고 마약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화 네. 기술의 발전과 물류의 발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추세가 좀 집결돼서 나타나는 게 지금 에콰도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콰도르 문제를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와 이거는 인류가 진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양극화, SNS, 기술 발전, 물류 이런 거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가십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서 제일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그 마약 공급망, 그랬죠. 펜타닐 네. 공급망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도 마약 문제를 그건 좀 잡자.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슈로 뭐 젊은 대통령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그 젊은 대통령이 지지를 받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